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날입니다. 메이저 주차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 원자력, 자율주행까지 전체적인 섹터가 긍정적인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를 또 생각해보면 장 초에는 강했지만 또 장 마감할 때는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오후장까지도 이 투심 지켜질 수 있을지는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통신 쪽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또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가득한 통신주인데요. 하나씩 일정 체크, 이벤트 체크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난 하반기 때부터 통신주의 주가 추이들 그리고 이벤트를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하반기를 생각해보면요. 우리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 자체의 투심이 전체적으로 꺾이면서 안전자산 또는 조금 비교적 밸류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 섹터로서 저희가 투자 심리가 주목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쭉 오름세를 그려오던 통신주였습니다. 현재 이 노란 색깔 글이 이제 LG U+고요. KT가 회색 선 그리고 SK텔레콤이 이 파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통신 3사의 주가 추이였는데요.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비교적 통신주의 섹터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텐데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불거졌었죠. 4월 28일 이후로 6% 급락한 이후 SK텔레콤 좀처럼 주가를 회복하진 못하고 있지만요. 그 반사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LG U+와 KT는 계속해서 오름세에 탄력이 좀 붙은 모습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멘텀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은요, 하반기에 상반기만큼은 아니다. 완만한 상승세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통신 3사라고 모멘텀을 잡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실적, 그리고 밸류업, 대선 전후로의 규제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일단 실적 쪽에서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 실적도 리스크보다는 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저성장 기조를 달리고 있지만요. 내부적인 체질 개선, 수익성 경영으로 인해서 이번 실적도 비교적 긍정적일 것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요, 통신 3사가 마케팅비에 경쟁력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업과 실적 안정성 모두 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짚고 있는데요. 25년 통신 3사의 주주 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1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사의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이 때문에 6에서 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짚고 있었는데요. 또 이 주주 환원하면 굉장히 진심인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담고 있는 LG U+, 그리고 KT의 최근 주가 추이도 방금 전에 함께 확인을 해보셨겠죠? 약간의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두고 통신주들은 보통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화기 잘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통신 서비스가 전 국민이 다 이용을 하는 만큼 대부분은 핵심 공약으로 통신비 요금 인하 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선만큼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통신비 인하 쪽보다는 보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조금 더 분위기가 집중되는 모습이죠. 때문에 해당 리스크도 조금은 내려놔도 된다.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7월에 있을 단통법 폐지,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함께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리스크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뽑아줬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KT가 요즘 참 느낌이 남다릅니다. SKT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거에 이어서 지난 19일부터는 종가상으로요, 주가까지도 이제는 뛰어넘은 상황인데요. KT 지난해 3월이요, 15년 만에 5만 KT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상까지 내다보고 있는 KT인데요. 일단 주주 환원 관련해서요. 25년에서 28년 3년 동안 이 누적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또 올 초에는요. 외국인의 지분이 한 45% 정도로 기록이 된 채 출발을 했는데요. 줄곧 49%의 한도를 기록하고 있는 KT입니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은요. KT나 LG U+ 같은 통신사들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많은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인 체질 개선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이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ITC와 AI의 합성어죠. AITC 컴퍼니로 거듭나겠다,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걸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AI에 따른 모멘텀이 더욱더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증권가에서는 KT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 이제는 통신주의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섹터 움직임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U+ 오늘 1%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시장 자체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 통신주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원래는 참 안타깝습니다. 5만 7천 원까지도 터치를 했었던 SK텔레콤인데요. 지난 4월 28일 이후로 6% 급락한 다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 4거래일 전부터는 기관의 수급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점 매수에 나서게 된 것인지 SK텔레콤의 리스크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될 것인지 기관의 수급을 당분간 조금 더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U+는 수급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4월 들어서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규모 역시도 적지 않은 규모다 보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게 정말 인기 많은 KT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5만 2천 원대 달리고 있는 모습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슈 플러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슈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3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이슈 플러스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이 인수한 동양과 ABL생명의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IPO 이제는 삼수에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감 이끌었었던 K뱅크 현재의 추이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융공약 관련해서요. 오늘도 대선 특집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금융공약까지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보도국의 김병주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금융이 인수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병주 기자, 오는 7월 사실상 보험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서히 좀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회를 열고 신규 자회사 편입 예정인 동양생명 대표 후보의 성대규
그리고 ABL 생명보험 대표의 곽희필 전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동양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성대규 후보는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 입문을 했고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제11대 보험개발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년에는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해서 오렌지라이프의 인수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양사의 합병 법인인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를 역임하기도 하는 등 보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ABL 생명보험 대표로 부임한 곽기필 후보는 지난 2001년 ING 생명보험 FC로 처음 봉업영업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신한라이프 출범 당시에 FC1 사업그룹 부사장을 맡았고 이후 신한라이프의 자회사죠. 신한금융플러스 GA 부문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금융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출범하게 되는 역대 첫 보험사인 만큼 이번 CEO 선정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후보가 CEO로 각각 선임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에 말씀 주셨듯 이번 CEO 인선은 우리금융 내 자회사 CEO 인사를 전담하는 소위 자추위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는 7월 자회사로서의 출범을 앞두고 행사한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이번 CEO 인사가 시장의 예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양생명의 경우 애초부터 성대규 대표의 선임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성대규 대표는 과거 신한생명 대표 당시에 오렌지라이프의 인수, 합병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회사와 회사 간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이질적인 조직 내 문화를 통합하는 화학적 결합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미 한 차례 이질적인 조직 문화를 결합을 이끌어본 성대규 대표가 동양생명 대표의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대규 대표가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던 동양 ABL 생명 인수 추진단의 단장을 맡았던 점도 동양생명의 신임 대표 선임을 배경에 된다고 해석이 나옵니다. 곽희필 신임 ABL 생명 대표 역시 차기 대표 후보군의 함합형으로 오르내린 바 있는데요. 사실 어떤 기업이 외부 기업을 인수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CEO 후보군이 바로 인수 기업 내 인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수차례 신임 대표군에 거론되어 온 성대규 추진단장에 더해서 복수의 우리금융 내 C레벨급 인사들이 후보군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선택은 내부 인사가 아닌 곽기필 대표 외부 인사였는데요. 사실 곽기필 대표의 인물 경쟁력만 보면 그 어떤 업계 전문가들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현재 ABL 생명보험의 당면 과제로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상품 및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CPC, 즉 고객, 상품, 채널의 통합 전략 추진입니다. 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곽기필 대표가 적임자라는 게 우리금융 자추위의 판단이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양생명하고 ABL 대표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금융도 이제는 보험사 출범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말씀 주셨듯 인수법인을 이끌 신임 대표는 선임이 됐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됐던 부분이 바로 금융당국의 허가였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당국도 당국이지만 동양 ABL 생명의 모회사인 중국 다자그룹의 보험 매각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 금융당국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만 알려진 대로 우리 금융당국은 조건부이지만 인수를 승인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 금융당국 또한 중국 다자그룹의 보험 지분 매각을 승인한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우리금융은 오는 7월 중 거래 종결, 소위 딜 클로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딜 클로징을 위해서는 진행 중인 실사의 마무리,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인수대금 납입,
그리고 신규 경영진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신임 대표 선임으로 경영진 구성 절차는 시작이 된 만큼 남은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게 우리금융 측의 설명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조직 간 결합도 중장기적 과제로 거론됩니다. 현재는 동양생명, ABL 성명 각각 각사로 운영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란 브랜드를 달고 통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전 신한라이프 또는 KB생명 출범 과정에서도 조직문화 융합, 전산 서비스 통합 같은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같은 결합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해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1분기 모든 실적 발표가 마친 상황에서 K뱅크도 이번에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님? 네, 최근에 공개된 K뱅크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사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안 좋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K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61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행의 핵심 수입원이죠. 이자이익의 감소가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실제 1분기 기준 K뱅크의 대출 자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지만 정작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085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소위 NIM 또한 전년 동기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행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익 감소의 원인으로 이자 수익의 부진 외에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피트 측에 지급하는 예치금 이자 비용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K뱅크는 업피트의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예치금 이자율이 기존 0.1%에서 2.1%로 상향되면서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그 이자율 상향 당시 업계에서는 향후 1년간 K뱅크가 업비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약 9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는 바로 전년도 1년간 K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한 이자 규모 약 95억 원의 8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업비트에 지불하는 이자 규모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이 실적 자체보다는 좀 가입자 수라든지 아니면 방문자 수 같은 여타 지표에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K뱅크가 여러 가지 기사에서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가 바로 IPO 아니겠습니까? 이번 IPO하고도 무관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실적 감소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바로 이 K뱅크가 지금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 IPO입니다. K뱅크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반면 투자 심리 위축과 기간 수요 예측 부진을 이유로 실제 IPO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IPO 추진 당시에 K뱅크가 예측한 기업 가치는 최대 5조 원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기관 수요 예측 조사 결과 공모가 범위가 하단 수준에도 머물렀고요. 실제 시장에서 제시한 당시 K뱅크의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현재 K뱅크 그리고 K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FI와의 계약입니다. 지난 2021년 K뱅크는 유상증자를 위해 약 1조 2,500여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성공한 K뱅크는 수년간 멈춰섰던 여신 영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공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K뱅크가 당시 조달한 전체 자금 가운데 약 58%를 공급했던 MBK 파트너스 등 투자자 4곳과 계약에서의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7월까지 IPO에 성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기간까지 IPO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K뱅크의 대주주인 BC카드에 K뱅크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뱅크 입장에서는 투자금 반환이 쉽지 않은 만큼 반드시 IPO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가 세 번째 IPO 도전을 위해서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저희가 K뱅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IPO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BC카드에 지분 매각을 요구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상 2026년 7월까지 IPO에 성공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거의 1년 조금 안 되는 기관입니다. 3수는 그렇다 치겠지만 이 4수는 면치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꾀하겠다 내세운 발표가 있습니까? 네, 일단 K뱅크는 실적 개선, 수익성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바로 기업금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현재 K뱅크의 수장인 최우영 행장 역시 여신성장이라는 전공법으로 IPO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현재 기업 대출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기업금융보다는 개인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K뱅크는 인뱅업계 중 이례적으로 기업금융, 기업대출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K뱅크가 최대 10억 원을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기업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 여러 가지 기업금융 상품을 통해 올해에만 기업대출 공급량을 2조 원 이상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특히 기업금융 강화의 선제 조건 중에 하나인 건전성 또한 여전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연체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NPL 커버리지 비율, 대손 충당금 등 여타 건전성 지표는 다소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격적인 여신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앞으로 다가온 21대 대선을 앞두고 양 당의 금융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차기에 출범하게 될 정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달렸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산업 관련 공약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 주셨듯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주요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네. 금융산업 관련 공약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유력 후보들은 금융 공약의 키워드로 상생 그리고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업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업계와 당국 간 갈등을 야기했던 과도한 상생 압박이 이번 공약을 들여다보면 혹시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주요 후보들의 금융 관련한 공약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명의 후보에 대한 공약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들에 하나씩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 빅3 후보가 말씀 주신 3명이기 네. 때문에 그 3명의 공약에 당연히 관심이 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 그리고 1, 2, 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와 유사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 공약도 눈길을 끄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연장, 아이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 도입, 그리고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 등의 상품도 단계적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청년 관련 금융 공약으로 지지층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종료 아동, 고졸 청년, 대학 중퇴자 등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든든 출발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상생 그리고 청년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좀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공약이 얼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실제로 현실화되기에 충분한가일 텐데요. 금융권 측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공약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 입장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만나본 대다수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상생금융의 압박이라는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상한 유예, 이자 감면, 자산 형성 상품 등의 출시는 결국 상품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은행업권이 맡아야 되는 것들 아니냐라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생이라는 명분 자체를 거절할 방법은 없지만 은행업권의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차기 정부에서는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러스 준비된 3가지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후 1시간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모멘텀이 부재한 채 그간의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압박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반영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별다른 재료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간 미국 증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도 특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 대형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좀 잃어가면서 약보합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도 섹터들이 일제히 나란히 반등을 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1%대 이상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현재 2,627선 지나가면서 전거래 대비 1%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조선 쪽 그리고 방산 쪽에 크게 또 힘을 다시 한번 내주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상승 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또 코스닥 안에서 1.44% 또 크게 또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의 힘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강한데요. 그간 이 관세 타격에 여러 종목들이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제약바이오가 비교적 좀 회복세가 느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확실히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725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안에서 이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상승 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자세가 나타나면서 또 순조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862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25억 원 정도 들어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억 원 그리고 389억 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안으로도 4,600억 원 넘게 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부터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자, 지금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컴퓨텍스에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국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좀 아쉽죠. 지금 이 5월 반도체 수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쪽은 순조로웠다, 좀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이 상승을 달리고 있었던 하이닉스가 지금 이 시점부터는 좀 하락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야란히 상승 출발을 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었는데요. 현 구간에서 지금 0.5%가량 하락하면서 SK 하이닉스가 2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요. 이 컴퓨텍스에서 SK 하이닉스 사랑해라고 사인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 지수로는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다른 주도 섹터에 비해서 힘을 크게 내주고 있는 쪽 제약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시총 3위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오랜만에 3.78%
3.81%, 3.89% 크게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106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쪽이 관세 타격에서 좀 회복을 못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미국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는 좀 반등을 해줄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4%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나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자, 오늘은 2차 전지도 어제의 급락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써냈던 LG 에너지솔루션, 현재도 지금 공모가를 이탈한 가격입니다만 그래도 0.7% 오늘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 조선 그리고 방산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23%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설비 투자가 또 1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치면서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좀 오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가격 82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지금 5위와 6위가 바뀌었던 거를 봤듯이 지금 현대차만 이 상승장 안에서 좀 부진한 흐름들 내비치고 있다는 점 아쉽습니다. 현대차 20만 원 이탈한 채 18만 9,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 요즘 금융주가 또 나쁘지가 않네요. 8거래일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KB금융 1.45% 또 상승해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 또 HD 현대중공업의 상승세가 눈에 띄죠. 오늘 이 조선주가 또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에 대한 발의가 또 법안이 나왔는데 이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시사하는 부분들 가능성 또 한번 비춰주면서 조선주들 크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이 또 1분기 호실적 나타내주고 있죠. 4월 매출액이 또 1조 4,19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가 넘게 또 늘었다라고 합니다. 참 방산 그리고 조선주 쪽으로 이 숫자로 증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 오늘 또 크게 오르면서 4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 제약 쪽이겠죠. 오늘 알테오젠과 HLB 등등 지금 제약 그리고 뷰티 미용기기 쪽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불 다 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15% 상승해주고 있고요. HLB도 빨간불 켜주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힘이 강하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타격이 정말 컸었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오늘은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5% 이상, 6% 이상의 급락을 나타냈었던 에코프로 단이었죠. 이 IRA에 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좀 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에 급락이 나타났었던 2차 전지인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점점 더 반등세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27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요즘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에 이 바쁜 흐름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죠. 자, 오늘도 이 안에서 휴젤이 또 날아오릅니다. 자, 휴젤 지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또 한 종목일 텐데 보툴렉스의 활약이 또 눈에 띈다라고 합니다. 휴젤의 글로벌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동 시장으로 또 굉장히 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휴젤 6.54% 거의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줄 기세고요. 36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펩트론도 3.25%, 클래시스 역시 2.24%. 클래시스가 지금 이 최대 주주 블랙딜 이슈에 좀 떨어졌었는데 볼류머 유럽 의료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반등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디사이트 S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는 상승 랠리를 멈췄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양시장 반등, 뭐 1%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하락했었던 그 하락분을 조금 회복하는 것이지 정말 강한 상승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수급의 이동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반도체주들이 일부 좀 상승을 보여주게 되고 방산주와 조선주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그 수급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반도체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특별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또다시 방산주와 조선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주들, 방산주들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지수 자체를 완전하게 상승장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수는 일정 구간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난주에 미국 바이오텍 기업들이 하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국내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까지도 같이 끌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의 반등이 조금 나타났고 그런 온기들이 국내로 조금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 IRA 법안이 좀 조기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갑자기 이 매도가 좀 쏟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배터리 셀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양극재 기업들 이런 소재단 기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반등이 좀 나와준다. 이게 정말 2차 전지에 다시 뭐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 없는 단기 반등에 좀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찾아보자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외국인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을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이 시장으로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짜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결국에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천드렸었던 그런 종목군들 지금 일주일 사이에 상한가가 3개가 나왔거든요, 연달아. 그래서 로보티즈, 대명에너지, 그다음에 어제 CS 베어링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승 고가를 좀 달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4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담아서 우리는 상승이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전히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좀 발생하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신재생이나 로봇주들 가운데서는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 테마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새로운 테마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제 재료, 그다음에 키워드로 이제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 그리고 이제 내일 혹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저희 테마주 주시해 봐야겠고요. 이번 주는 우주항공 쪽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탑픽주 열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탑픽주는 비츠로셀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방산 쪽에 이 기세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 방산 수출 그리고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오늘 3%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의 모멘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치로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리튬 2차 전지가 아닌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충전해서 재사용하는 배터리가 아닌 일회용 배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고온 전지나 혹은 뭐 앰플, 열전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앰플이나 열전지 이런 고온전지 같은 것들이 방산, 이 무기에 많이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산주들 좋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전지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내 천공과 같은 이런 유도 미사일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무기 안에 전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였다면 이제는 전자식 무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 안에 배터리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츠로셀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잠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5개년 연속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보자면은 매출액이 1,100억대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2,100억 수준으로 지금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좀 보여줬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400억으로 매출액이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80억대부터 시작해서 288억, 377억, 지난해는 무려 51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6억 원으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돈을 벌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대까지 내려온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00%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률, 이 수익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16%, 뭐 15%였는데 지금은 20%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전과 달리 남는 이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표인 ROE만 보더라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넘어오게 되면요. 지금 이전 고점 구간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한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15% 정도의 상승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한 32,500원 구간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 구간인 25,2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롯의 첫 번째 탑픽주, 이 실적 성장세와 함께 주가 우상향 그래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2,500원, 그리고 손절가 25,200원 함께 가져가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K3I인데요. 이 종목 지금 18% 이상의 상당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미리 종목을 좀 준비를 하는데 이 종목이 한 6,000원 부근 살짝 하단에 좀 머무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좀 재료가 공개가 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원고를 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K3I 같은 경우에는 이 XR과 관련된 종합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R이나 VR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전에 이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이 옴니버스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자체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대기업향 이 XR 관련된 시뮬레이터를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뮬레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재료가 무엇이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좀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 K3I가 이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이 되는 3D 공간 시각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준비해 왔었던 목표가가 이미 6,85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상 6,850원을 이미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간다라고 좀 보시고 6,000원 미만으로 오게 된다면은 그때 기회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5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K3I 지금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6,000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6,850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일단은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 리바트라든지 현대 그린푸드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지주사 하면은 지루한 종목,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계열사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지주사들도 요즘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주사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 이지웰이라는 계열사를 추가적으로 좀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연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현대 GF홀딩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갑자기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지난해 7조 원을 넘기는 실적을 좀 보여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원 수준으로 1.5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PBR이 0.3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당도 좀 늘어나게 되면서 거의 6%에 육박하는 이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한 0.4배가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0.35배 수준 0.4배 사이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8,3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25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 그리고 우상향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단기 이평선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가팔라졌기 때문에 굳이 5일선을 잡기보다는 1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손절가를 11선으로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픽주 현대 GF홀딩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8,300원, 손절가 6,250원 말씀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기 대선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대선 특집 진행될 예정인데요.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다양한 경제 공약 관련한 이야기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도요. 또 앞으로의 K 콘텐츠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인 이야기를 여쭤볼까 합니다. 우선 일자리 공약 관련해서요. 제가 사실 20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딱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부동산과 일자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요. 조금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공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각 후보들이 전부 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은 좀 특수한 대선이잖아요. 조기 대선이고 선거운동 네. 기간도 짧았고요. 또 후보가 결정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이준석 후보도 미리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늦게 단일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공약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복잡계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뭔가 대선 후보가 하나 거창하게 얼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지만 실제로 달성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인수위 기간도 없이 네.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뭔가 숫자로서 제시하는 목표를 국민들한테 알리기에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총론적이고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이나 일자리 공약도 아주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조 정도만 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질문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우선은 기존 현 정부의 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전 정부의 움직임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기조였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에 당선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부동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그러니까 24만 표 차가 났는데요. 서울의 강남과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보다 더 큰 표차가 났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네. 그리고 일종의 조세 저항도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낮은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일종의 글로벌화되어 있는 현상이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잦은 정책의 수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집값이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내는 건 나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닌데 집값도 제대로 못 찾고 나는 세금만 많이 내게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게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러면 그걸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놨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박한 점수를 줘야 되는데요. 일단 주택 공급량으로 봤을 때 한 해 공급했던 게 많이 잡아야 35만 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5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 35만 채에도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인허가 물량까지 다 집어넣은 게 이 정도 숫자가 겨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하거나 네. 집 공급했던 것보다 더 적게 공급했던 거예요. 그럼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좀 침체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양적 축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이 이제 축소를 했다가 이제 금리를 낮추는 작업들로 들어갔잖아요. 다시 금리를 한창 높였잖아요. 그쵸. 우리도 따라 올라갔는데. 예. 그러다가 금리를 낮추니까 다시 이제 우리도 뭔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 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뒷북 대책을 내놓고 이번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3단계가 7월부터 들어가지만 2단계 들어간 그것도 뒷북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신호를 못 줘가지고 이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되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뜨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토지거래 허가제 헛발질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강남 집값만 올려놨다 이렇게 예.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는 가계부채가 고통의 기간을 한 2년 정도 남짓 우리가 잘 밟아왔으면은 지금쯤에는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리고 가계부채가 조금 완화됐으니까 집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조금 풀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물가에 원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건설업체들도 지금 다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양 후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는 이렇게 분양도 안 되는 악성 물량이 전국이 2만 1,000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게 한 80% 정도 되는 17,000채가 지금 지방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만 제가 했지만 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설 정부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은 그 상황을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금리까지도 다 얽혀 있고 맞아요. 대외관계까지 얽혀 있는 문제를 어느 것 하나로 이렇게 딱 내놔서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만 부동산 경기가 특히 건설 경기가 내수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건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건설 투자가 하는 예상으로 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보다 더 줄 거예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KDI조차 0.8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낮아질 원래 국책기관들은 후하게 하잖아요.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대외 변수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후보들이 일종의 부동산 대책 정책 공약으로 기조를 대체적으로 내놓는 정도 수준,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할 리스크도 크고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괜히 이것저것 남발했다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일단은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씩 들어가서 하나씩 맞춰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속 어겼을 때 오는 폭풍이 훨씬 그쵸, 심하거든요. 그거 그쵸. 맞기 싫은 것도 있죠. 사실은 너무 또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애석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정도는 다 내놨어요. 네. 후보별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은 집을 그러니까 얼만큼 공급하겠습니다. 이거 숫자 네. 경쟁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는 250만 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껏 제가 볼 때 100만 채도 못 짓고 그냥 임기가 끝난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다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더 낮은 한 140만, 150만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50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기 중에 1년에 50만 채씩 짓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숫자는 조금 더 적어요. 숫자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정도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조는 확연하게 달라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조금 가깝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규제를 확확 풀겠다. 그리고 세금 다 깎아주겠다. 여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정부가 주도해서 이 부동산 시장 충분히 완화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또 이야기하기 전에 공약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준비가 된 게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 3가지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공급 확대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광역 교통 규제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 서울에 살겠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부동산 세금, 대출 등의 규제를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보자면요. 네. 첫 번째 공급 확대 정책 관련해서요. 네.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쪽으로 조금 더 입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을 더 많이 고려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요. 특히 갖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자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청년이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250만 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토지 임대부 방식을 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우린 보통 집을 사면 아파트 단지에 토지 지분이 있잖아요. 나의 집과 그러니까 집의 지분이 있고 토지의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토지의 지분은 안 갖는 거죠. 집의 지분만 갖게 되는 거죠. 또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면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땅값을 빼고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로 이제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 또 시니어층에도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을 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층이 저렴한 주택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네. 서울 곳곳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건설업체들이 원가 부담 때문에 지금 재개발지구 들어가 있는 분 저도 알지만 집 2채 가질 수 있는 단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한 채밖에 못 갖게 됐어요. 이 정도로 지금 많이 그 조합원 부담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규제만 풀어준다고 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간의 합의 그리고 또 건설사가 원가 계산할 때 시멘트 가격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만큼 만약에 분양가를 내세웠을 때 사줄 사람이 있어야 결국은
조합원 부담도 줄어들고 그쵸. 재개발이 되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못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좀 풀겠다. 서울 도심 안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추겠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주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기조를 내놨고요. 또 일기 신도시들도 있지만 뭐 분당이나 뭐 일산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노후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딱 풀어주겠다. 네. 이거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언급이 워낙 없죠.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건 내놨다가 그냥 막 집값이 들썩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그동안에 반복돼 왔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일기 신도시 외에도 수원과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 9월 이렇게 노후 계획 도시, 그러니까 맞아요. 노후 도심에 있는 이런 지역은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세제 문제는 뭐좀 이따가 더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건드리지는 않겠다.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의 꿈은 서울살이입니다. 실제로 또 서울 자체의 주택 공급이 심각하다라는 문제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용적률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언급은 사실상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총평 어떻게 두고 계실까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음.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시장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대책을 내놓게 되면 네. 또 시장에서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 깨지지 않았던 불문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자산을 증식하려면 집을 사야지 뭐 이런 인식은 아직도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어떤 규제 틈이 생겨버리면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한 달 풀어주고 닫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런 거죠. 살 사람만 사게 만들어졌구나. 그런 사람들하고만 얘기했구나. 이런 얘기가 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일단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나가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꼭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뭐 섀도우 캐비넷도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통령만 덜렁 들어가는 네. 내각이 되거든요. 그쵸. 정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정책의 기조를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부동산 정책은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시급한 관세 전쟁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내란과 관련된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데 또 거기에 따르는 검찰이나 사법개혁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에서 뭔가 큰 획기적인 변화나 이런 거는 임기 시작하고 곧바로 내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다만 이제 내수 문제하고는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악성 미분양 주택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건설 업체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처한 것들도 꽤 있다고요.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우리가 사드릴게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요? 근데 LH는 일단은 돈이 있으니까 네. 3,000채를 일단 먼저 사고 더 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사가지고 못 팔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건설 업체들은 건설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구조조정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전체적인 금융 문제하고 예.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하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뭔가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투자가 부동산 쪽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뭔가 괜히 섣부르게 규제를 내렸다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살짝은 일단 정리할 것부터 해놓고 뒷전으로 일단 두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서울 쪽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아마 지역 쪽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에도 꽤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9월이라든지 뭐 수원, 분당 그렇죠. 쪽이요. 예. 좀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 제가 이렇게 그거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정치적 지지 기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민주당의 가장 강한 맞습니다. 지지층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인천 지역에도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그런 부분에서 연계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아까 서울 안에 있는 뭐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의 경우에도 허들을 좀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교통 쪽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꼭 사실 내가 굳이 서울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GTX 관련해서요. 대선 공약으로 항상 언급이 되는데 이번에도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노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하겠다가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싶은데요.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후보들이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네.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GTX A 노선 한번 타보셨어요? 저 아직까지는 타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보기만 했어요. A 노선 영상으로. 타신 분들이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도 안 걸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지하로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동거리로 따졌을 때 이전에 이 서울역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한 1시간 훨씬 넘게 걸렸을걸요. 한 3분의 1 정도로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 개념을 줄여놨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획기적이긴 한데 다만 지금 GTX A 노선도 다 안 뚫린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영동 복합 그 교통센터 환승센터인가요? 그거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A 노선만 이러거든요. 예, 그럼 BC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C는 언제 될지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것도 처음에는 한 4조 6천억 원 정도 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업체가. 이것도 예. 민간 자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BC 노선이 교차하는 데가 청량역인데 청량역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BC가 교차를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구간 개통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네. 현실은 좀 그렇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C까지 갔잖아요. DEF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A, B, C는 개통하겠다. 예, 임기 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DEF 노선은 최대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그 다음 노선 G 노선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하고 경기 포천을 거치는 인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네. 그 노선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 광역 교통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또 거꾸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하고 김문수 후보의 차이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기존의 GTX 노선하고 노선 플러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GTX 형태로 이 대심도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 북부 적경지까지 운행하는 파주하고 SRT를 네. 양주 있는 데까지 연장하겠다. 인천, 경기, 강원을 연결하는 경강선을 만들겠다. 이건 기존의 철도 노선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강화, 경기 북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 평화 고속화도로, 서울 연천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G노선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노선 말고 전국 5개 권역에도 GTX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GTX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땅속 깊숙한 데까지 내려가서 비싸고요. 지하로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하철도 다 안 뚫린 데도 많고 지하철을 뚫어야 할 곳들도 많은데
먼저 GTX를 뚫고 들어가겠다? 이 과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고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전체적인 기조는 세금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네. 규제에 예외지대를 두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공약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세금 깎아주겠다. 보유세나 네. 아니면 우리 거래세도 다 깎아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GTX도 민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역 그렇죠. 전체가 이제 지역을 이제 광역화하는 단위로 자꾸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수요가 나올 수 있을까? 서울만큼 아직 서울대 A밖에 지금 못 들어갔는데. 그리고 저 GTX를 만들어도 그 역까지 가는 교통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수요를 그거 하나만 땡기려면요.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지금도 민간 투자가 들어갔다가도 공사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수익성 문제가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광역화했을 때 5개 광역 권역, 뭐 예를 들면 부산 부울경 권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호남권, 대구 경북권, 충청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수요를 만들 수 있을까 GTX로? 그거는 조금 좀 갸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내용들 계속 들어보니까요. 약간은 좀 두루뭉술하다라는 느낌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뭐 확실히 뭐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당선이 유력하니까 중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딱 고려할 겁니다. 고려할 거고요. 또 두루뭉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역교통망 만드는 거는요. 그냥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쭉 지도에다가 선만 그으면 그냥 글로 가는 네.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게 다 잡혀 있죠. 그러니까 각종 계획과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큰 마스터 플랜을 같이 짜면서 교통망에 들어가는 걸 같이 하고 거기에 예탁까지 받아야 되고 수익성까지 들어가고 민간 투자 유치하려면은 거기 사업성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의지와 함께 현실성이라는 걸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반발을 사거나 아니면 비판을 살 만한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책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네, 느낌을 맞아요. 확실히 받겠습니다. 자, K 콘텐츠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결국은 빅5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 있잖아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지. 근데 다시 K 콘텐츠로 가는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아마 문화 부문에 있어서 네. 뭔가 투자를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정부 주도하에 K 문화 자체를 끌어올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념적인 문제 또 어떤 표현의 자유 문제 이런 거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누가 뭔가 작품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가 그 누군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제작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긴 했는데 작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딱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온갖 규제기구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한두 번 반복되거나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급격히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면서 제대로 뭔가 이렇게 산업이 커지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문화는 기본 우리가 팔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딱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간섭은 하지 마. 이게 이제 그 팔길이의 법칙이라고도 설명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네. 좀 더 자유롭게 창발성 있게 문화인들이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K 콘텐츠 강국을 만든다고 하는 건 기존의 영상 산업이나 또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처럼 가요라든가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더 오히려 키워나가는 R&D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웹툰이나 이런 분야까지 좀 더 확대해서 펼쳐서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K 콘텐츠에 대해서 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드렸는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해요. 현재 뭐 4.5일제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조금 더 근로 환경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어찌 보면 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요. 침체된 내수 살리는 거예요. 침체된 내수 살리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지금만큼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결국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대선 TV 토론 지난번에 이제 경제 분야 토론 때 승수학 효과 가지고 뭐 막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공격했던 것처럼 신고전학파가 바라보는 것처럼 승수 효과는 없다. 일종의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했을 때 그 재정이 더 많은 소비를 촉발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일종의 그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승수 효과고요. 예. KDI가 KDI 자료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로 투자에 투자 건설하는데 100억 원을 투입하면 그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경제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에는 250억 정도의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주류 경제학, 특히 보수주의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는 구축 효과라고 해서 정부가 빚을 내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국채는 그럼 누가 사야 할 거고 사면 이자가 올라갈 거지. 그쵸. 그럼 민간의 투자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오히려 투자력이 떨어지면서 더 위축될 거야. 뭐 이런 효과들에 관한 건데 그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논쟁이 붙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내수를 살리게 되면 뭐 지난해도 그랬지만 자영업자 그 100만 명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거든요. 어찌됐든 정부가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내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게 멈춰있는 내수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 청년층 일자리가 뭐 올해 1분기 넘어가면서 급격히 줄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재정을 어디까지 투입할 거냐, 정부 역할이 어디까지냐 가지고 지금 후보들 간에 논쟁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바로 추경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에 대해서 합의했잖아요. 그걸로 아마 모자랄 겁니다. 2차 추경은 아마 더 큰 규모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경기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그냥 막 샘솟듯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가 앞서가 있는 단연 1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거나 예전식으로 말하면 우리 봉제 공장 하나 짓는 거나 똑같은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정부 역할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계획들도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자리하고 이 노동자 정책 관련해서 입장이 좀 크게 나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 쪽이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게 반기업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비유하자면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한 권 읽고 경제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식의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건 경제라는 게 어떨 때는 약간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진보적인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노동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볼 때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다 시장 소비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생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규제해? 아, 그리고 노조가 움직여? 기업할 자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에다가 맡겨야지.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동시장도 시장이고요. 우리 80년대 경제성장을 해왔던 것도 어찌 보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내수하고 수출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소비시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시장 안에 노동자가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면 임금을 올려줘야 될 거고,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는데 노동자가 나 혼자 파업하겠어 하면 파업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힘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위가. 그럼 그걸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노조를 파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단협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균형이 맞춰져야 임금도 올라가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노동시장의 유입도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 부분을 똑 떼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바로 이제 거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균형 맞추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에 원청을 넣도록 하는 거 하나 네. 하고요. 그다음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의 책임에 맞게 물어야 한다. 예전에는 노조한테 파업하고 나면 몇백억씩 손해배상 청구해버리잖아요. 노조는 연대 책임으로 그냥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파산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 행위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요. 이 판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청하고 하청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청, 하청, 원하청의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익을 가져가는 데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위 1% 소득만 계속 늘어나거나 10% 소득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해지겠습니까? 노동시장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한 곳이 없거든요. 과거 우리 산업혁명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노동 금지했던 거나 이런 것들 사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이게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법이 아니라 원청이 계속 하청 주고 그걸 다 지휘 감독하고 통제하는 상황인데, 수직 계열적이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하청하고만 아무리 싸워봐야 하청은 스스로 먹는 건데 그 하청에 또 다 원청이 있는데 그 책임을 안 먹고서 어떻게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 하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노동자들이 단협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수단, 단체 행동을 못하게 하면 곧 협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럼 파업해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순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업에 맡기면 돼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권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민주당은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될 법안 중에 하나로 아마 노란봉투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조금 더 이어서 4.5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사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날선 말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이비 종교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젊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이 안 돼요. 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 아닌가요? 청년들이죠. 2030. 젊은 청년들은 다 놀고 있는가 보죠. 요즘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글쎄요.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긴 한데 나는 보수라는 걸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청년층 가운데에도 자신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자극하려고 하는 행동을 또 하고 싶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자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도 주 4.5일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4.5일제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다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주 36시간으로 줄여서 4.5일제 하자는 예. 거니까 주 8시간을 둔 상태에서 금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면은 36시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4.5일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더 일하고 4.5일 하자. 1시간씩 더 일하고. 네, 1시간씩 네. 더 일하고 그리고 금요일을 반일만 하자.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에 따르는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거에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네. 그러면 노동 손실이 생겼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임금 보전이 가능하겠는가? 떨어뜨리지 않고 임금 보전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숙제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도 정착은 못 시키고 있지만 그 정착하면서 그러니까 노사 간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주는 작업하고 그리고 주 5일제에서 장기적으로 4.5일제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까지 같이 바꿔 나가야지 결국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도 생산성 손실이 안 생기는 일종의 능률이 오르면서 손실이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거나 아니면 더 높여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간다고 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김문수 후보는 4.5일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계속 노동 유연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주 60시간도 가능하게 하고 노동 손실 임금 더 주지 않아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일종의 표심을 의식한 주장이 아닐까 싶고요. 이준석 후보는 주 4.5일제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특히 여성표를 못 얻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여성표 심을 생각한다면은 4.5일제나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노동자 출신 관련해서요. 사실상 양당 후보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느낌 하에서 가볍게 조금씩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최종적으로. 아이러니한 네. 현상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북 안동의 화전민 집에서 태어나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남 지금은 예전엔 광주인데 지금 이제 성남이잖아요. 그 산동네에 와서 부모님 청소하고 고물 수집하고 자기는 중학교도 못 나와서 그때부터 소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쳐가지고 군도 못 갔단 말이에요. 한쪽 팔이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기가 시민운동에 뛰어들고 변호사 대학까지도 사실 네. 중앙대를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가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도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근데 사실 판검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판사도 할 수 있었다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 그러거든요. 사법연수원도.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오히려 진보성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 토대에서부터 자기가 진보성을 만들어 온 사람이고 김문수 후보는 어찌 보면 이식된 진보 운동가죠.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의식화돼서 그리고 노동운동을 투신을 했죠. 네. 투신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종의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노동 공약 얘기할 때 어느 쪽이 더 진정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환경으로 생각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봤지만 더 반노동으로 가버린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까 제가 노동 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노조를 일종의 조폭에 비유하면서 척결애들 대상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노조 조합비를 막 정부가 들어가서 함부로 본다거나 뒤지고 그걸 공시하게 만드는 게 이게 그러면 노조도 법인격으로 만들어주던가요? 차라리.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는 그게 사실은 저는 계엄 내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 인식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시장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맞죠. 맞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노동시장은 결국은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가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갈등이 생길 때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만 사회적 갈등을 잘 조절해 준다면 주 4.5일제든 우리 사회 노동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 스웨덴이나 이런 데에서 풀어나갔던 것처럼 좀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복지를 강화해 나가면서도 언제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크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정책주 관련한 움직임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찌 보면 조기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정책주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 거기에서는 정책주 이젠 끝물이다, 좀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받았거든요. 저도 약간 그 말엔 동의하고요. 어차피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주는 선거가 있기 한두 달 전에만 시세가 가장 크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라고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4월 초에 반등을 하고 이 4월 중반부터는 주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선거가 다가왔을 때는 랠리보다도 선거 전후로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좀 시장에서의 노출됐던 재료나 또 이제 그 뭐 결과야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정치 테마주를 말 그대로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말은 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산업 측면에서는 여러 분야로 이제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약간 좀 수혜를 받는데 걸리는 좀 섹터들이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에 의한 오히려 저는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당선자의 공약에 의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찾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요. 예. 네,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고 또 이런 종목들이 올랐을 때 최시한 욕구도 다른 어떤 펀더멘탈 실적주, 뭐 가치주, 이 성장주 대비해서는 최시한 욕구가 굉장히 심한 게 바로 이제 이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이 당선자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께서 오늘 좀 종목들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막 들어가서 핫하게 야 가자 이런 종목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하고 일자리 이렇게 좀 크게 받아봤거든요. 네. 부동산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양당 모두 이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당 이름은 좀 말씀드려도 이게 될까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저는 좀 그 결이 틀린 게 이제 민주당 네. 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공 부분의 좀 느낌이,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뭐 재개발이나 여러 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좀 공약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다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에 대한 그 느낌이 좀 많이 네.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양당 모두 이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은 같이 하지만 약간 좀 부동산 쪽에서의 결은 좀 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계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양당 모두 좀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스탠스를 많이 좀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설 경기 쪽 건설에 대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그 전과 다르게 과거 대비해서 약간 수혜 보는 이 건설주들의 수혜 보는 섹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에 좀 인프라 쪽에 대한 개발 부분을 좀 많이 언급했었는데, 특히 이제 GTX죠. 이 GTX 같은 경우에 수도권 외곽이나 또 이제 뭐 강원도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 부동산 쪽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주택자나 이런 세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스탠스를 많이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공통적인 좀 의견이지만, 인프라 확대나 어떤 그 세제 혜택 이런 부분도 약간 좀 공통적인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부동산 관련해서 좀 현대건설 보세요. 움직임이 상당하잖아요. 아, 내가 옥석 가리기 해서 지금이라도 좀 잡아보고 싶다 하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한 3-4가지 그냥 이렇게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현대건설도 그렇지만은 이 대형 그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나 어떤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른 어떤 중소형 건설사들도 뭐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여러 좀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펀더멘탈로 이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라고는 좀 딱히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투자 개발형 사업의 착공이나 여러 지금 호재 쪽 부분이 좀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 여러 뭐 삼성물산도 그렇지만 이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의 플랜트나 이쪽에서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실적에 많이 매출을 영향을 좀 끼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GS건설 GS건설이요? 네네네. GS건설을 좀 이 대선 쪽에서의 결과에 대한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서울 쪽 아닌가요? GS건설은 주로? 수도권 쪽의 예. 비중이 좀 많이 높긴 한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중공업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수, 그쵸. 이제 주택 이쪽에서의 비중이 좀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이 대선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내수 쪽으로의 하는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GS 건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서울 비중이 거의 30% 되고 예. 수도권 비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도 50% 이상이 되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의 이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대선 공약의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좀 공약 중에 하나가 어떤 지방의 미분양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수도권과
그 수도권 쪽에서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GS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GS건설을 탑픽으로 꼽는 건지,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원전 쪽으로도 은근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해외 매출이 크니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현대건설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탑픽으로는 GS건설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특집이 특집이니만큼 네. 대선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수 쪽에서의 주택 경기가 이 대선 이후로 살아나냐, 딱히 이렇게 좀 확답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GS 건설이 이 내수 쪽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대선에 대한 어떤 이벤트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결국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쪽에서의 그 어떤 원전 수주나 그리고 이 뭐 플랜트 이쪽에서의 그 실적이 큰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 좀 약간 퍼포먼스가 더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대선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GS건설이 가장 큰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GS건설이 어떤 주택 그 자1위의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어떤 아파트 1위의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좀 바뀐 부분이 단순한 어떤 주택이 아니라 이 그전부터 이 재개발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런 사업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좀 확률이 좀 여론조사 높은 그쪽 당은 이 재건축가 이쪽에서의 이 드라이브를 좀 많이 좀 거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GS건설에 대한 수혜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탑픽으로는 GS건설 말씀 주셨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로도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고 계시는지, 그중에 탑픽을 좀 뽑아보자면 어떻게 될지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뭐 청년 일자리 그 느낌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인구가 좀 많이 고령화되면서 이 고령화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좀 공약을 좀 많이 내놓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년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공약을 좀 많이 내세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일자리 관련주들이 그전에는 단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떤 플랫폼 어떤 사이트 이런 기업들이 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원티드랩, 오픈롤 이런 기업들, 한마디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이 일자리 플랫폼을 갖는 기업들이 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정규직 채용 매칭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픈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좀 AI 관련 기반으로 지금 현재 민간이 아닌 이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 쪽에서의 그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일자리 관련주들 전보다는 좀 많이 AI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오픈롤이라는 좀 기업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픈롤이요? 네네. 근데 오픈롤 같은 경우가 역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민간 쪽에서의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사이트를 통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 AI 쪽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공서의 프로그램을 넣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이 그 전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이유가 어떤 그 경기가 둔화되면서 신규 채용이 많이 감소가 됐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말씀드렸던 원티드랩, 오픈롤 또 이제 여러 이 일자리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픈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공서에서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 기반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광고형 서비스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관련주도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제한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이 대선에 대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1차적으로 선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럼 관공서에서나 이쪽에서의 그 공공기관 쪽으로의 투자 부분을 AI 쪽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오픈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기술 연계 한마디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관련주지만 AI 쪽과 연결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랠리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단순한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어떤 그 AI 관련된 기업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GS건설 그리고 일자리 쪽에서는 AI 모멘텀까지 함께하는 오픈롤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탑픽주요. GS건설하고 오픈롤 가격 전략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최근에 좀 대형 건설사 올라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형 건설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라가는 추이에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 원 좀 후반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봤을 때도 2만 5천 원, 2만 6천 원대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7,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중소형 건설사가 아니라 이 GS건설처럼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면은 원래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GS건설 같은 경우 5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거든요. 이런 그 내수 쪽에서의 주택 경기가 좀 부동산 경기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 전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제 오픈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900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저는 들어가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 6,500원을 10% 정도 말씀드리고 돌파했을 때는 좀 더 보유 관점.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차익 실현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6,500원 넘었을 때는 물론 이제 이 오픈롤을 이 펀더멘탈 관점과 성장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 도달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롤의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클 수가 있다. 해당 부분 고려해서 목표가 달성 시에는 빠르게 정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서 GS건설 가볍게만 여쭤볼게요. 목표가가 현재 가격 대비해서 살짝 크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네. 대선 이후까지도 끌고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정말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제시해 주신 목표가입니까? 저는 이제 대선 끝나고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오픈롤은 뭐 대선에 의한 이벤트 관점에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하도 되지만 네. 저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GS건설의 건설주의 탑픽은 아니에요. 탑픽은 뭐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건설주. 봤을 때는 저는 뭐 삼성물산이나 이쪽에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하지만 대선에 대한 프리미엄은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GS건설이 확실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오늘 특집 마련으로서 사실상 GS건설 가져와 주셨고요. 이게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조금 크게 잡아주셨습니다. 대선 이후까지도 중장기적인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잠시 물러났다가 2부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 이후에 또 만나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